교수님께 들은 기묘한 이야기가 있어. 일단은 그 교수님께 이야기를 들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줄게. 그 교수님은 중국어학과 교수님이신데 단순히 중국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중국 문화나 지역 역사에도 굉장히 해박한 분이셔. 지금은 좀 연세가 있으신데 젊었을 때 직접 중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기도 했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바야흐로 몇십 년 전, 교수님이 아직 젊었을 적의 이야기야. 지금은 중국으로 여행을 가는 게 쉬운 일이지만 92년 한중 수교 이전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대.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였고 실제로 종북주의자들이 중국을 루트로 북한에 가거나 주체 사상을 배우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을 방문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비용도 장난이 아니게 많이 들었대. 그래서 교수님은 자신과 뜻이 맞는 친구 2명과 함께 조금 편법을 준비하게 된 거야.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남아를 거쳐 중국으로 가는 루트를 타는 거였지. 오해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 혹시 미리 말하는데 교수님께서 중국으로 여행하고자 했던 건 순수하게 학자로서의 열의 때문이었어. 당시 중국은 미지의 세계나 다름없었고 대학생들이나 학자들도 실제로 몇십 년 전에 나온 교재로 공부하고 있었대. 그러다 보니 중국 문화 연구는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신 거지 어떠한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동남아로 가려는 입국 심사가 탈락하게 된 거야. 당시 한국은 지금과 비교하면 못 사는 나라였고 그 때문에 불법 취업 문제가 심했었나 봐. 그래서 교수님은 다시 일본을 거쳐가는 루트를 세우게 되신 거지. 일본에서 동남아로 가는 건 비교적 수월했나 봐.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 말만 믿고 일본으로 가셨대. 하지만 거기서도 입국 심사 탈락. 그래서 우린 다 망했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있었는데 제일동포 한 분이 자신과 함께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왔대. 그분은 일본과 동남아로 오가면서 보따리 장사 비슷한 걸 했다는데 그쪽 관리들과 관시가 있었나 봐. 적당히 뇌물 좀 찔러주면 장사꾼들 3-4명쯤은 눈 감아준다는 거야. 그 말에 혹한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단방에 오케이 하면서 따라갔대. 사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고 말이야. 다행히 방법이 통해서 동남아까지는 무사히 도착을 했어.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당시 무슨 일이 생겨서 중국 입국이 또 힘들어졌나 봐.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갈 순 없잖아. 일이 너무 안 풀려 결국 악에 바친 교수님은 불법적인 루트까지 찾기 시작했고 중국까지 무사히 데려다 준다는 브로커를 만나게 되셨지. 그 브로커가 말한 루트는 대강 이랬어. 강을 통해 한 밀림을 통과해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 도착할 거다. 딱 거기까지만 데려다 주겠다. 그 루트를 선택한 이유가 그곳이 꽤나 울창한 밀림 지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안도 잘 안 찾는 오지였대. 그래서 오가는 게 쉬울 거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동남아에서 중국까지 밀입국을 시도하게 된 거지. 브로커는 트럭과 지게차를 번갈아서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자신을 일본의 가전제품 같은 것을 들고 가는 상인이라고 소개했대. 알다시피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외부 고가 사치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 하지만 공산당 상류층은 알게 모르게 그런 사치품을 사모으는 것을 즐긴대. 그래서 그게 상당히 돈벌이가 된다고 하더라고.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 말만 믿고 따라갔고 동행한 지 한 4일쯤이 되었을 쯤에 정말로 우연히 짐을 뒤지다가 그 사람이 뭘 밀수하는지 발견했대. 그런데 그게 다름 아닌 마약이었어. 다들 중국은 마약에 굉장히 민감한 거 알지? 아편전쟁 이후로 마약은 가지고만 있으면 외국인 내국인 할 거 없이 죄다 그냥 사용이거든. 일본 전자제품을 밀수한다는 건 순뻥이었던 거야. 이쯤 되자 점점 브로커와 함께 있는 게 불안해지기 시작했대. 만약 잘못 걸리면 자기들도 끌려가서 즉시 사형인데다가 그 브로커라는 사람 총도 가지고 있었거든. 만약 실수로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입막음을 하려고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지. 몇십 년 전 중국이라고 생각해봐. 심심하면 사형을 때리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일이 많았거든.
미륵굿자라면 더 얄짤없겠지. 그래서 일단 그 브로커로부터 도망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야. 때마침 밀림을 지나고 있었는데 사람도 잘 안 다니는 곳이라 어디 멀리 숨어버리면 못 쫓아올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새벽에 자고 있는 템을 타서 앞도 안 보고 숲속으로 도망치셨대. 그런데 그때 교수님과 친구분들이 살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커서 진짜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리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신 거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숲 한복판이었던 거지. 당시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냥 숲에 숨어 있다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밀림 한복판에서 길을 찾는다는 게 쉬울 리가 없지. 이리저리 헤매다가 우연히 강을 발견했대. 강 근처에는 보통 마을 사람들이 몰려 사니까 일단 강을 좀 따라가 보자고 하고는 무작정 강을 따라 걷게 된 거지. 당시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먹을 만한 게 전혀 없었대. 다행히 근처에 열린 열매라던가 물고기나 가지가 있어서 그럭저럭 배는 채울 수 있었대.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물이었어. 황하강 들어봤어? 강 자체에 뿌옇게 흙먼지가 끼어있어. 그래서 물을 끓여먹는 차문화가 발달한 거래. 그런데 일단은 살아야 하니까 근처에 강물을 들이키셨대. 하지만 역시나 물 때문에 매일 설사에 시달리게 되었고 급기야 탈수 증상까지 오게 된 거야. 그렇게 밀림을 헤맨 지 한 3-4일쯤 후에는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셨대. 그런데 운이 좋게도 강을 한참 따라가던 중에 저 멀리서 아이들이 발가벗고 노는 게 보였대.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을 청해야겠다 싶어서 막 달려갔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선생님과 친구분들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미친 듯이 도망을 간 거야. 그런데 이게 그냥 순간 놀라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무슨 맹수나 산짐승을 보고 놀라서 도망치는 것 같았대. 그런데 순간 교수님이 든 생각이 아, 여기서 저 아이들 놓치면 우리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도망치는 아이들 보고 무작정 쫓아가신 거지. 물론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탈수로 힘이 없었지만 어른이었고 아이들을 앞지르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 그렇게 아이들을 쫓아 막 달려갔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어디 벼랑 틈으로 숨은 거야.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웬 조그마한 촌락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그 마을이 무슨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당시 시골 마을을 보는 것 같았대. 막 벽도 황토벽이고 지붕도 초가집이고 갑자기 아이들이 놀라서 달려오자 어른들도 놀랐는지 우르르 몰려 나왔나 봐.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냥 사람이 있다는 것에 반가워서 막 붙잡고 도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대. 그런데 그렇게 중국어에 능통하신 분이 아는 중국어를 총동원해도 도저히 그 사람들이랑 말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일단 현재 꼴이 말이 아닌데다 바디랭귀지로 힘들어 죽을 것 같다는 식으로 제스처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경계를 풀고 물이나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거지. 그렇게 정신을 좀 차리고 나니까 그 마을에 촌장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다가왔대. 역시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방언이 심해서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분명 이게 중국어 같긴 한데 중국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데 이 촌장이 한 가지만 계속 말하더래. 찌뿌찌어 하오찌오잉. 정확한 건 아닌데 교수님이 대강 이런 뉘앙스라고 말만 하셨어.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라고 생각해줘. 그냥 무슨 말만 해도 찌뿌찌어 하오찌오잉. 배가 고프다고 해도 찌뿌찌어 하오찌오잉. 여기가 어디냐고 해도 찌뿌찌어 하오찌오잉. 이 말만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서 교수님이 메모장이랑 볼펜을 꺼냈대. 일단 그들도 어느 정도 글자는 쓸 수 있으니까 한자로 필답을 하려고 했던 거지. 잘은 모르지만 과거에 언어가 안 통할 때 한자 문화권에서는 종종 이렇게 한자를 통해 필담을 했대. 촌장은 볼펜이랑 메모장을 신기해하면서 뭐라고 막 열심히 썼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는 한자들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한자라서 뭐라고 쓰긴 쓴 것 같은데
진짜 알아보지 못한 거야. 한 몇 시간쯤 이렇게 되니까 양쪽 둘 다 지쳐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하게 됐대. 그래서 일단은 그 마을에서 묵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대. 일단 교수님과 친구분들이 입고 있던 옷들을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봤대. 그리고 남자고 여자고 그냥 털이 수북해서 무슨 원숭이를 보는 것 같았다는 거야. 근처에 나무나 벼랑이 많아서 그런지 다들 그런 데를 아무런 도구 없이 척척 올라가는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륙의 기성을 보여준 거지. 정말 수준급의 클라이머를 넘어서는 정도였으니까 말이야. 막상 먹고 자는 게 해결이 되니까 잊고 있던 학구열이 떠오른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기회다 싶어서 마을 이것저것을 돌아다녔대. 딱히 말리는 사람도 없었고 말이야.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무슨 노동요 비슷한 걸 불렀는데 무슨 뜻인진 모르지만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외웠대. 혹시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며칠 동안 지내다 보니까 체력이 조금 회복이 됐는데 그 마을 촌장이 다시 부른 거야. 그리고 막 열성 넘치는 바디랭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강 알아챈 뜻을 간추려보면 너 괜찮다, 여기 살아라, 내 딸 준다 였대. 정확히 잘은 모르지만 오지마을 같은 곳에서는 근친상간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 흘러들어온 외국인과 결혼을 시키는 경우가 있나봐. 그런데 이런 오지마을에서 결혼을 해서 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교수님은 당연히 어이가 없어서 거짓말로 자신은 이미 결혼을 했다고 대강 바디랭귀지로 설명을 했지. 그런데 오히려 태연하게 결혼? 그게 어때서? 둘째 마누라로 내 딸을 맞아라 라고 좀 더 강압적으로 나간 거지. 그래서 슬슬 무서워진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냥 여기를 떠나겠다라고 대강 설명을 했대. 그런데 촌장은 막 화를 내면서 너네들 못 가, 여기서 살아, 안 그럼 죽는다 라고 무시무시한 얼굴로 협박을 했나봐. 그래서 교수님은 내가 여기까지 와서 또 죽게 생겼네 싶어서 다시 작당 모의를 했대. 그런데 작당 모의를 해봤자 오지 밀림에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 그냥 튀는 게 답이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밭일을 하러 나간 틈을 타서 또다시 밀림으로 튀셨대. 다행히 먹을 걸 좀 챙겨와서 저번처럼 마냥 굶주리지도 않았고 잡히면 그냥 여기서 꼼짝 못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또다시 밀림으로 간 거야. 그리고 한 며칠간 밀림을 헤매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숲에서 동남아 사냥꾼을 만날 수 있었대.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빌었고 다행히 밀림을 빠져나와 동남아에서 일본을 거쳐 무사히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어. 그리고 중국에서의 추억은 젊었을 적 개고생한 추억으로 한동안 남아있었지. 물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중국 소수민족에게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자신의 딸이나 아내를 빌려주는 일도 있었고 만약 그 제안을 거절하면 자신을 모독한다고 생각해 칼부림이 나는 일도 있었던 모양이야. 그 후로 교수님은 학자 활동을 하면서 수차례 더 중국을 방문했대. 물론 이번에는 죽도록 고생하지 않는 합법적인 루트로 말이야. 그리고 드디어 한중수교가 맺어지면서 정식으로 중국도 여행하고 문물도 주고받는 일이 생겼지. 그런데 그쯤에 어떤 중국 교수가 중국의 지방 방언이나 한자 같은 걸 연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좋은 자료를 모은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교수님은 마침 그때 메모장에 써놓은 한자와 자신이 들은 문화 같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하고 연구회장에서 직접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시게 된 거지. 물론 그 중국 교수는 굉장히 흥미로워했고 그런데 그 중국 교수도 메모장에 써있는 한자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어. 그중 한 교수가 주의 깊게 그 글을 읽어보더니 이 메모를 어디서 구한 건지 물어봤어. 교수님은 내가 젊었을 적에 이래저래 해서 고생해서 마을에 들어갔다, 그렇게 쿨하게 이야기하셨대. 그런데 중국 교수의 말로는 이건 그냥 소수민족 한자가 아니라는 거야. 이 한자는 지금 서멸한 진나라 시대 때 통용되던 고대 한자라는 거야. 그리고 번역해본 바에 의하면 메모장에는 진나라 한자로 빼곡하게 진시황은 죽었습니까? 만리장성은 얼마나 쌓았습니까? 라고 빼곡히 써여져 있었대.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자들은 한번 발칵 뒤집혔는데 중국에는 전설처럼 모인의 설화가 전해 내려온대. 일종의 상상의 동물인데 진나라 시대 때 만리장성 부역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 숲으로 들어가서 마치 원시인처럼 털로 뒤덮여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들은 자손대대로 숨어 살면서 아직도 진나라 시대 때라고 믿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직도 만리장성을 쌓고 있고 만약 자신들이 발견되면 그 부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대. 진나라가 망한 뒤에 무려 몇천 년 동안 말이야. 그 뒤로 교수님은 다시 문화 연구를 위해 중국을 다니다가 한 번은 어디 만주 지방 쪽을 들르셨대. 그런데 거기서 만주어랑 중국어가 굉장히 유창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났나 봐. 만주어는 지금 사멸 위기인데다가 하는 사람도 얼마 없어서 문제가 있는 언어야.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어쨌든 그 할머니를 자주 찾아뵈면서 이런저런 연구를 하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유독 귀에 익은 노래를 하는 거야. 어디서 들은 건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글쎄 그때 그 마을에서 들었던 그 노동요였던 거지. 그런데 가사가 만주어였어. 뜻을 대충 해석해보자면 만리장성을 쌓아라. 높게 높게 쌓아라. 이런 뜻이었대.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할머니께 그 노래 어디서 들었냐고 여쭤보니까 어머니와 언니들한테 배웠다고 하더라고. 만주 노래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중국인 노래다. 가사만 만주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께서 오래전부터 부르던 노래인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셨대. 혹시 어떤 중국인이 만든 노래냐고 물어보니까 잘 모른다. 근데 이 노래 중국인이 가르쳐준 게 아니다. 아주 먼 옛날 원숭이들이 가르쳐준 노래다. 라고 하셨대. 원숭이들이 모인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교수님도 몰랐대. 그저 전설은 전설이니까. 나도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잘 몰라. 하지만 교수님이 거짓말을 괜히 지어낼 뿐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거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던 게 아닐까 싶어. 만약에 근처에 있었다면 진나라가 망한 뒤에 자연스럽게 그들도 중국 대륙에 섞여 들어갔겠지. 하지만 노역을 피해 최대한 멀리 도망치다 보니까 그런 오지 숲속까지 찾아들게 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외부와 격리된 채 그런 모습으로 아직까지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 아직도 드넓은 중국 대륙 어딘가에는 지금도 진시황이 살아있고 만리장성을 쌓고 있는 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 그들에게 있어 만리장성 노역은 몇천 년간 이어지고 있겠지.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이야.